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SMIC에서는 기계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MEI 2025 비전 포럼을 3일간 3가지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DNA 기술을 기계와 엔지니어링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비전 포럼의 2일차 행사로서 기계 엔지니어링 산업을 위한 산업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본 간담회에는 제조업 분야의 다양한 산업 인공지능 도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작기계 분야에서의 산업 인공지능의 전망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자부품연구원 최종현 박사님,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 최기남 전무님, 포항공과대학교 성민석 교수님, 경희대학교 엄주명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은 전자부품연구원 윤성준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부품연구원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산업인공지능에 이제 저희 MEI 2025의 진행을 맡게 됐고요. 이제 뭐 한 분 한 분씩 개인 소개를 제가 따로 드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 경희대학교 엄주명 교수님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엄주명입니다. 예, 저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와 그 다음에 캠브리지 오토 아이디 센터, 그 다음에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팩토리에 관련된 IT 시스템들을 연구해왔고요. 현재는 이제 두산 공작기계와 그리고 그 캐티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민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송민석입니다. 포스텍 가기 전에는 유니스트에서 한 6년 있었고요. 이제 포스텍에 간 지는 한 4년 됐습니다.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함께 그 산업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델 최기남 전무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근무하는 최귀남이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이 IT와 OT를 융복합하는 사업 개발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스코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캐티하고는 안산의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에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최근에 구축으로 완료해서 같이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의 최종현 박사. 네, 안녕하세요. 전자부품연구원 최종현입니다. 저는 스마트 제조 관련돼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행사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포항공대 송민석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실 산업인공지능을 적용한 프로세스 개선 사례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희대학교 엄주명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기계 공작기계 분야의 산업인공 적용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민석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앉아서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요. 사실은 서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오늘은 분위기가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산업인공지능 그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랑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로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짧고 그래서 뭐 상세 내역보다는 약간은 그 좀 포괄적인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갖다가 이제 요 슬라이드로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이제 1900년대 그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이제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인데요. 이제 포드가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을 갖다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4D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산업공학도, 저는 산업공학과인데 산업공학도 이 대량 생산하는 요 체계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 이제 타임 스터디의 그 테일러가 이제 산업공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영학에서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길브레스 부부, 이 두 분도 이렇게 이제 저희 산업공학을 같이 시작하신 그런 분이 되겠는데, 그 왼쪽에 계신 그 테일러는 시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초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공정에 대한 시간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임 스타디라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공정의 표준 시간이 어떤 건지 그런 걸 하셨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그 길브레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카메라를 가지고 업무하는 거를 촬영을 했고요.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촬영한 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내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런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산업공학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헨리 포드, 그다음에 길브레스 부부, 이분들이 제일 처음 한 게 데이터를 모은 거거든요. 초시계를 가지고 시간 데이터를 모았고요.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영상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한 단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단계를 디지털화라고 하는데요. 우선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컴퓨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처음 하는 거는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저빌리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현상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트랜스페어런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는 게 이제 트랜스페어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러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측이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프리딕티비티인데, 내가 이제 앞으로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어댑터빌리티가 되겠는데요. 예측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보이면 저 공장에 봤더니 공장의 품질이 낮아지는 뭐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특정한 날에 뭐 품질이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 오늘처럼 비가 오면은 뭐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게 트랜스페런스가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일 비가 온다. 그럼 예측이 되겠죠. 예, 내일 비가 오면 품질이 안 좋아지겠구나. 이제 최적화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 제습기를 갖다 틀어놓던지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AI를 갖다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단계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 두 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러한 공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시화를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그 ASML이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의 전반적인 공정을 보여준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제 어디가 병목점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그 가시화를 갖다가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가시화를 해서 문제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메이저 한 10개 스텝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그려봤더니 왼쪽처럼 나왔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걸 좀 보고서 그래서 이제 수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율이 좋은지에 대해서 뭐 머신러닝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봤더니 그 10개 스텝인데 각 스텝당 그 장비들이 뭐 몇십 개씩 붙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그 웨이퍼도 반도체도 같은 흐름을 흘러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요.
그러면은 이제 반복적인 흐름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만은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그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 축약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문제점을 찾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인 공정을 가시화하고, 전반적인 공정에서 뭐 세부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분석해야 될지를 갖다가 뭐 이런 방법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걸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가 찾은 다음에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된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페어런시,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이제 프리딕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과 같이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 가지고 파악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공정상에 이제 특정 곳에 부하가 몰리게 되면 그 부하가 이렇게 전이 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화해서 어떠한 부하가 전이가 되는구나, 이제 어떠한 공정에 문제가 있구나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걸 학습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케줄을 하게 되면 그 스케줄을 바탕으로 해서 뭐 1시간 뒤, 2시간 뒤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뭐 프로세스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뭐 AI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죠.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선은 뭐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 그거는 이제 AI 기술을 하면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 또는 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RPA라고 뭐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개선하는 걸 갖다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그 특정 대안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게 되면 물리 혼잡도가 어디에 뭐 증가가 하는구나, 어디가 병목점이 있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요새는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을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최적화 문제를 푼 다음에 최적의 대안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저빌리티,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프리딕션, 어댑터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모두 이제 AI를 통해서는 풀 수 없습니다. 이제 각 그 기술들을 필요한 곳에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고, 비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찾는 방법들, 그 다음에 모델을 비교하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트랜스페어런시나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여러분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뭐 AI 기술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어댑터빌리티에는 그 최적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뭐 RPA 뭐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키우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요즘에는 다 AI만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AI만 배워서 모든 걸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I는 전체 중에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기술들도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손민석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토론에 앞서서 좀 포멀하게 얘기를 하고자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뭐 마케팅이나 뭐 금융 뭐 이런 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제조 데이터에 대한 성공 사례나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례나 아니면은 이런 제조 데이터가 왜 인공지능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품연구원의 최종현 박사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AI 기술이라는 것들은 뭐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 현재도 AI나 머신러닝 그 기술의 퍼포먼스 자체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제조 분야에서 AI는 사실 AI 기술 자체력을 높이기보다는 그걸 도구처럼 분석 도구처럼 가져다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를 적용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 누가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막상 해보면은 그 유의미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분석을 해왔는데, 아무리 분석법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으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들도 사실은 먼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그런 전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수집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준비조차도 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유의미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사실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산업계에서 좀 데이터 수집부터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가는 게 이 산업 AI에 조금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 전무님. 저는 여기 안쪽에 계신 분들과는 다르게 제조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런 엔드 유저와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조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역시 우리가 AI도 얘기하고 디지털 트윈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디지털 트윈에 기반이 되거나 AI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많아요.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나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그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일단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햇반을 만드는 공장에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설비가 같은 시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공장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동시에 들어온 똑같은 설비에 생산량이 다 다른가? 하나는 한 87% 정도가 됐었고 하나는 한 9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장께서 답변을 못해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설비를 들여왔는데 생산량이 다른 이유는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조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어떤 그 기후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설비의 진동이나 다양한 온습도 센서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율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중소벤처 쪽에 내려가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그리고 사실은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변별력은 저같이 이제 IT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보고 어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주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송민석 교수님. 예. 뭐 저도 뭐 두 분 말씀하고 좀 통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도메인 지식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생들이 AI 기술을 배우면 이제 망치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망치로 계속 두드리려고만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두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망치를 쓰면 되지 않는데, 그럼 망치 가지고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메인 지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포항에 있는 에너지 기업과 같이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를 예측해 보겠다라는 과제를 했는데, 저희 전에 이제 다른 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팀에서 뭘 했다고 하니까, LSTM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뭐 정확도가 한 85% 나옵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높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더니 이게 무슨 시계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 기업이니까 그 회사는 이제 가스를 갖다 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추우면은 가스를 좀 더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과 좀 상관관계를 찾아보자. 그래서 기온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했더니 정확도가 이미 85%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 그러면 집에 없으니까 에너지를 덜 쓰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휴일수를 갖다가 반영을 했더니
또 한 5% 올랐어요. 한 90%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보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저희 모델을 보고 그분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도메인 지식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산업 그 AI 적용에 가장 큰 바틀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주명 교수님. 예, 저도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제조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 공정이라는 거는 제조 시스템은 계획된 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 플래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송민석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그 인지하고 있는 상황들을 적절하게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장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캐글 데이터셋이나 이런 거랑은 상상할 수 없는 값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PLC 데이터조차도 원래는 온도 데이터인데 마이너스 65,050 뭐 이런 값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웃라이어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모터 데이터인데 모터에 위상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정말 좋은 얘기들이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큰 도메인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송민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사용을 하셔서 AI를 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뭐 프로세스 마이닝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거는 저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누가 이제 언제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벤트 로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요. 이제 공장을 설계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모델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뽑아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데이터로부터 찾아 놓으면 그럼 원래 계획했던 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뭐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프로세스 마이닝과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거의 자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아까 보니까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 디지털 트윈의 이제 핵심 기술로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한 AI를 하셨는데, 이제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뭐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단순 AI로만 가지 않고 이제 점점 이제 융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융합으로 하는 AI가 어떤 이점이 있을지 뭐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이번에는 엄주명 교수님부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공작기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고장 진단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고장 진단에서 딥러닝도 사용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수학적인 모델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드리븐이냐 데이터 드리븐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모델 드리븐이랑 데이터 드리븐을 같이 이용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쪽에서 훨씬 마음을 편하세요. 즉 다시 말해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얘네가 디텍팅하거나 잘못 디텍팅할 수가 있는데, 모델 드리븐으로 그걸 같이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가 예측을 한 건지 아니면 얘가 정말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하게 예측을 한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데이터 드리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컴비네이션으로 사용을 해서 이게 지금 정말 참인 사실인지를 통계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교해서 알아내는 방법들이
훨씬 신뢰도가 높았었습니다. 최종 뭐 최기랑 전무님. 우리가 이제 AI라는 용어를 굉장히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공장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들은 IT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CPS라는 용어를 쓸 때 현실 세계에 있는 디바이스나 기술하고 가상 공간에서 쓰는 기술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기술을 융복합했을 때 어떤 AI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 공장에 가보면 PLC도 있고 DC 컨트롤러도 있고 다양한 센서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뭐 공작기계 쪽은 MT 커넥트 같은 프로토콜도 많이 쓰지만 또 OPC UA나 모드버스도 쓰고 있고 이런 프로토콜을 컨버전 해주는 게이트웨이도 있고 로봇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엣지 단에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러면 엣지 단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프로세싱을 하고 또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이걸 MES로 보내거나 ERP로 보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우리가 하둡 기반으로 이게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저장하는 기술도 있고 또 온톨로지 기법에 의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해서 또 결과를 내고 또 우리가 UI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모든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런 구조하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AI는 이런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술과 분석 기술과 또 모델링하는 기술들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이 우리 궁극적으로는 AI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희 박사. 전 다른 관점에서의 융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AI 가지고 어떤 것들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모델 드리븐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피직스를 좀 잘 알아야 이게 되게 유의미한 해석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AI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메인 날리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그 AI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과 현장을 굉장히 잘 알고 현장 기술력이 높은 이러한 인력들이 만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융합 시스템이 잘 돼야 이런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KT에서 진행하는 산업인력 양성 사업도 굉장히 그런 의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융합으로 이제 사람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IT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OT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프로토콜이 안 맞아서 사실은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국 이제 OT 하시는 분과 IT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발표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 단계를 이제 비저빌리티하고 뭐 트랜스퍼런시, 뭐 프레딕션, 그다음에 어댑터빌리티 이런 걸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 모든 패널 분들이 생각하시는 데이터 분석 단계의 구분을 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최종현 박사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되게 제너럴한 내용이고 지금 뭐 데이터를 잘 모아서 잘 분석해서 시각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자라고 하는 게 이 전반적인 산업의 취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여쭤보시면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제너럴한 거고 오늘 이 발제의 주제는 이제 기계 산업에서의 이런 산업 AI를 어떻게 잘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의미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작기계에서 특히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끼케야 진동 센서를 달거나 아니면 그런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서버모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공작기계 안에서는 특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 공정 같은 경우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내가 이러한 결과 낼 거야. 이런 데이터 갖다 쓰고 저런 데이터 갖다 쓰고 하지만 공작기계만 놓고 보면은 머신 툴로만 놓고 보면
데이터 취득부터가 정말 많은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취득도 사실 어렵지만 사실은 데이터의 모양과 위치가 다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도 얘기하지만 데이터도 위치에 따라서 지금 뭐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데이터의 레스트라고 하고 내가 뭔가 어플리케이션 돌리기 위해서 메모리에 상주시키면 데이터인 유즈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인 모션, 즉 실시간 데이터거든요. 리얼타임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분석을 할 거냐. 물론 분석 단계가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 수집하고 위치와 모양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표준화시키는 그 단계가 사실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어서의 선행 조건들이 서로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만든 자료니까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보통 이제 LSTM에 대해 설명하라. 설명 잘하거든요. 네. CNN에 대해 설명 잘합니다.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해라.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뭐지? 그러고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연구를 한다든지 과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이 방법론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게 비저빌리티를 확보해야 되는 단계냐.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단계냐. 이제 그거를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방법론은 책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방법론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러면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매핑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분석의 시작 포인트가 아닐까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 세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약간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하면 무조건 현장에 가봅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나 기계를 실제로 사용해 본다거나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공작 기계나 아니면 장비들은 웬만한 센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분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고 그리고 사실은 그 데이터가 내 하드디스크에만 저장이 되지 않은 거지 그 컨트롤러에 저장돼 있다거나 아니면 센서가 디텍팅을 하는데 레졸루션이 떨어져서 스킵하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더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찾아보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엄주명 교수님께서 이제 기계공작의 이제 AI 현재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작 기계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딱 3가지 단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작 기계, 특히 인공지능 적용 분야의 트렌드는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에서 아니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레코나이즈드 컨텍스트, 즉 공작 기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공정 정보들을 함께 이용해서 분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작 기계로 생각하시면 XYZ로 움직이는 겐트리 로봇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특히 독일 업체 중심으로 육축 로봇암을 통한 로봇 밀링이나 로봇으로만으로 움직이는 그 단품 제품 생산 라인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AI랑 관련이 있냐면요. 로보틱스는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딥러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리모트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보면요.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삼성전자 가전제품들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인도에서도 핸드폰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많은 그 생산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작 기계들도 이런 원격에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할 수 있는 머신툴 빌더에서 만든 엣지박스가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마작의 스마트박스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머신툴 빌더가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자기네들이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탑재를 하고요. 심지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왜 자체 머신툴 빌더들이 엣지 디바이스를 만드냐면 공작 기계가 최소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가 100기가가 넘습니다. 그럼 공장 하나에 40대 공작 기계가 있으면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가 4000기가바이트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공작 기계가 파손되기까지는 10년에서 3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걸 아무리 모아봐야 의미 있는 데이터는 마지막 3, 4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몇 테라를 매일매일 저장하는 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앞에 전처리 단계에서 공장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거하는, 필터링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그 미국의 IT 공룡들, 즉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IT 공룡들과 독일의 지멘스와 같은 유수 공작기계 자동화 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독일 업체들이 이거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이제 IT 인프라에 어떤 한계가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IT 회사들과 같이 이제 협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에서 미리 분석을 하고 최소한의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넘겨서 의사결정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러한 또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원격에서도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들은 손쉽게 유지보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 공작기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공작기계가 자신의 주어진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베어링 고장 진단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보시면 한 가지 RPM으로 한 달 동안 회전을 시켜서 파손이 난 결과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공작기계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도 이게 오르막길을 갈 때랑 내려막길을 갈 때랑 1단으로 갈 때랑 3단으로 갈 때랑 진동이나 소음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공작기계도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 가공을 할 때랑 슬롯 가공할 때랑 완전히 RPM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런 공정 상황에 복잡한 공정 상황들을 같이 반영해서 뭐 G코드나 아니면 머신 파라미터를 대응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코드와 센서 정보들을 같이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파라미터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훨씬 정확도가 높은 그 결과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저희가 이제 여기 패널 분들께서 디스커션 하신 것처럼 제조 현장에서는 현장의 데이터와 현장의 상황들의 데이터들을 잘 이용을 해야지만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쿠카나 아니면 뭐 파낙 같은 주요 이제 로봇 중심의 업체들이 최근에 로봇 밀링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6층 로봇이라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밀링 가공 같이 큰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파손이 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딥러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감속기의 그런 빠른 제어를 통해서 정상적인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건 아헨공대의 스마트 프로덕션 레버레터리인데요. 아헨공대뿐만이 아니라 카이저슬라우턴 대학이나 아니면 DFK 같은 경우도 로봇 밀링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인데요. 머신툴 빌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에 속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앞서 있는 머신툴 빌더 회사들이 기존의 겐트리 로봇이 아니라 로봇 밀링으로 가공도 로봇으로 하고
조립도 로봇으로 하고 픽앤플레이스도 로봇으로 다 하게 되면 하나의 장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그런 머신 툴에 새로운 혁신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죠. 또한 이것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화학습 환경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제어 로봇 프로그래밍을 사람들이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나 티치 펜던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전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그 물체에 맞는 패스를 생성해서 자동으로 완벽한, 그러니까 원샷으로 픽앤플레이스를 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에서는 이것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도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인공지능이 특히 로봇 매니팩처링에 아주 가속적인 그 엔진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향들이 한동안 국내는 사실 로봇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인구당 로봇은 제일 많은데요. 실제로 로봇 회사는 거의 일본에 잠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이 된다면, 도래한다면 국내 산업에 아주 큰 그 모티베이션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하고 캐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3R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리모트, 레코나이즈 컨텍스트, 로보틱스 이 세 가지가 현재 이 제조, 공작 기계 AI의 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도 정말 다양하고요. 이제 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메솔로지도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큰 기업에서야 뭐 다양한 소프트 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되고 인력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중견기업에서 AI를 하기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클라우드를 통한 뭐 SaaS나 SaaS나 뭐 이런 정형화된 뭐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각 분야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엄주명 교수님. 사스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뭐 중견 기업 수준에서 이제 클라우드랑 접속을 해서 공작 기계나 아니면 장비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워낙 그쪽엔 파스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발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결국 비용 문제에 있어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내고 이걸 분석할 만큼 우리 회사가 이윤을 얻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의문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그렇게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회사 내에 내재하기 위한 결국 이제 IT 인력이 필요한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민석 교수님.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패키징이 잘 되어서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잘 활용이 되게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중공업들하고 같이 했던 과제가 우리나라 조선해양에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조선 회사들하고 같이 그런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좀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제조 분야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게 정리가 되어서 잘 패키징화돼서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 솔루션 관점에서는 요즘 AutoM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고리즘을 갖다가 뭐 10개 정도 알고리즘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 가장 좋은 파라미터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석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앞단의 쪽에서도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아까 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어떤 인력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 어떤 AI를 활용한 어떤
분석 작업이나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I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통 민간 클라우드로 쓰게 할 건데 그 민간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요 캐티의 SMIC에서도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그 창원 마산이나 시와 반월의 스마트 산단 구축 사업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보통 우리가 그 제조가 보통 조립 공정도 있고 연속 공정도 있고 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각 프로세서에 맞는 알고리즘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 패키지 가지고 모든 프로세스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IIRA 보면 베이식스라는 플랫폼도 있고 아까 오토 ML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프로세서나 공정이나 환경에 맞는 분석 알고리즘은 새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개발되는 툴들이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인력들,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들을 위해서는 아마 SMIC나 캐티에서 많은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나올 거고 또 관련 인프라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자부에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 입장에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랑 전무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기업에서는 그런 클라우드를 회사 안에 구축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과 이런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SMIC에서 준비하고 있는 혁신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서 근데 그러려면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클라우드만 있을 그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플랫폼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기계 산업 분야 특히 뭐 공작 기계 분야는 각 공급 기업이나 수요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발적으로 각자 개발되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좀 패키징 시켜서 이러한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풀고 이러한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좀 표준화되고 전략화되는 것들이 좀 조금 더 대기업에 비해서 적은 공수를 들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시면은 뭐 첫 번째 그 리모트 메인터넌스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델에서도 와 계시고 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드웨어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확한 규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하겠다라는 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좀 엄주명 교수님이나 이제 최전문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이제 두 가지, 원래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이제 컴퓨팅 쪽에서 원래 나온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가 아니라 뭐 기업 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 서버 같은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OT 쪽에서 들어오면서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서버가 필요한 게 아니라 IT랑 OT를 연결하는 엣지 게이트웨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슈가 됐었고요. 그 게이트웨이의 성능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는 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걸 이제 특히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PLC는 엣지 게이트웨이에서 거의 끝났고요. 이제 공작기의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데이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진동 센서 같은 경우는 20kHz 이상씩 센서 하나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전용화되어 있는 인베디 시스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 13년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엣지 컴퓨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도 됐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지만 실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는 최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온 게 한 7, 8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지금 그 엄 교수님 슬라이드 보면은 마작에 스마트박스를 옮겨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두산 공작기계하고도 그 유사한 거를 한 4, 5년 전에 만드는 기획도 한번 같이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트웨이는 주로 프로토콜 컨버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리얼로 나오는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RGB나 이런 인터페이스를 TCP/IP 이더넷으로 프로토콜 컨버전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엣지 컴퓨팅은 그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받아주는 모듈이 있고 또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내가 어디로 보낼 것인지 즉 ERP로 보낼 건지 MES로 보낼 건지 스카다로 보낼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고 또 상단에는 기본적인 패턴 분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계속 온도 데이터가 45, 45, 45, 45, 45, 45, 45라가 오는데 이걸 다 클라우드로 올릴 필요는 없어요. 45로 오다가 46.5로 튀면 그때 시간 데이터하고 그 온도 데이터만 올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패턴 분석을 엣지에서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올리자. 그래서 이 회선의 밴드위드나 클라우드의 부하를 줄이고 실제 엣지 단에서의 어떤 실시간 분석을 패턴 분석을 통해서 라이브하게 팩토리의 어떤 설비한테 코맨드를 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보통 엣지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지금 리모트 메인터넌스 할 때는 예전에 이제 공작 기계를 팔면 파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예방 정비나 예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원격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작 기계를 모니터링을 그 제조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리모트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이런 엣지 클라우드나 엣지 박스가 고객사의 두산 공작 기계라든지 밀링 머신 앞단에 설치가 돼서 활용되는 사례가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각 패널들 전문가들께서 이런 토론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런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산업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